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중원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보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천교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교수님 말씀에서 이 일제강점기 대한의 백성들에게 끼친 보천교의 영향이 실로 막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보천교를 연 차경석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예, 당시 어떤 신문들을 찾아보면은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협량소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속이 좁고 담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600만 민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모신 이게 아주 우매한 민중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일제가 노렸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차월곡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월곡 선생은 이제 풍채가 있고 배포가 아주 컸고요. 능히 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방주를 이제 선정할 당시에도 이제 차월곡 선생을 이제 선생으로 추대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차월곡 선생이 그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은 이 겸양지덕까지 다 갖춘 그런 인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차월곡 선생의 부친 차치구가 정읍에서 동학 수령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분살령을 당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시선이고 오해가 많은 그런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산 상제님께서도 경석은 대제요, 만인지장이 될 만하다고 그의 인물됨을 평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보천교가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완성하고 또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조직 체계가 있었다고 하죠. 아마 이 보천교가 지녔던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거의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새롭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천교 조직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밀포교라는 이야기. 항상 이제 1910년대 되면 보천교는 차경석의 비밀포교에 의해서 했던 이 비밀포교라는 말도 우리가 새롭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족종교의 어떤 포교라는 것은 이게 교단을 형성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학에서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연원제, 연비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식민 권력이 의도적인 이제 개념이 아마 비밀포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916년에는 24방주제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러다가 19년에 보천교 60방주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60방주제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수하금목 해가지고 이 사정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다가 6임, 그 밑에 10임, 8임, 15임 이렇게 해서 쭉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60방주 제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방주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는 하는데 어떤 글로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방주 제도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60방주제를 그냥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 교무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무기관은 중앙본소에는 총정원, 총령원이 있고요. 지방에는 각 도에는 진정원이 있습니다. 진정원까지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각 군에는 정교부가 있고, 우리가 흔히 나중에 되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 박자의 여사가
뭐가 되냐면 정교부의 선포사라는 그런 그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조직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요즘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의회입니다. 이게 그 보천교회는 독특한 의결기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의회 조직은 강선회하고 보평회로 나누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한다면 이 양원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원과 하원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평회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대표되는 136명이 모여들어가지고 보천교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천교회의 60방주 제도는 보천교회의 실제적인 뿌리인 이 태모고스부님의 도체조직 공사가 근원이 됐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여방주 제도는 사람을 쓸 때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천교회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일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독립운동, 특히 그 임시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일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구 주석이 그 정읍에 와가지고 정읍에 참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옵니다. 예, 요거는 그 김홍규라고 그 보천교회 목방주죠. 그리고 이제 보천교회 자금을 총괄하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 아드님이 탄허 스님이고 그 탄허 스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이런 그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시 그 독립운동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적 자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천교는 물적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921년만 보더라도 이제 아까 김홍규가 30만 원을 모금해 가지고 10만 원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숨겨진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적 자원 제공 같은 경우도 있죠. 이것도 1923년 초가 되면은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떤 기로에 선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한민족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민족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천교에서 3사람이 참가를 했다는 것. 이 참가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보천교 대표에서 이제 배홍길, 김종철, 그 다음에 이제 보천교 청년단 대표로 강일,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 3사람이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조선 내에 있던 종교단체에서 3사람이 참여한 경우는 지금 천도교하고 보천교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보천교의 위상을 짐작을 아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을 했던 강일하고 배홍길, 물론 요거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김원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의열단에 또 가입을 합니다. 의열단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아마 몇 년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상당히 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의열단에 가입해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한 그런 사례들도 보입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신민부와 정의부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김좌진 장군의 대한독립단에도 독립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최근에 이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다룰 때 가장 아마 주가 되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천교와 김좌진 장군과의 관계는 이게 내가 볼 때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앞서부터 돌린다면은 흔히 우리가 1923년에
유정근이라는 그 천안 사람인데 유정근이 체포가 됩니다. 이게 본명이 유민식인데 그 김좌진 장군의 참모이자 이제 밀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 유정근이 이제 그 조선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밀서, 요즘 말하면 밀서를 갖고 왔죠. 이 각계각층의 한 몇몇 사람들에게 보내는 밀서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차경석, 차월곡 선생한테 이제 보내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걸 그 만주로 초치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보천교의 그 차경석 성도를 만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해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과 그 많은 그 자금을 같이 이제 독립운동에 쓰자라는 그런 걸 하려다가 이제 그 체포가 됩니다. 그런 뒤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1924년에 이제 그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보천교에서 5만 원을 그 지원했다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죠.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김좌진 장군이 1920년대에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제 어떤 탄압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걸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그 보천교의 지원이었죠. 흔히 우리가 이제 2만 원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고 5만 원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5만 원 안에 2만 원이 포함된 건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5만 원이라는 돈은 요즘 말로 하면 한 20억 정도로 아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광복 후 귀국한 김구 주석이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고 발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독립운동의 피와 같은 자금 지원에 보천교가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외에도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그 이야기라든가 기록들도 있죠. 그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를 했고 같이 함께 했다는 기록들이죠. 특히 그 진주의 진주 진정원 같은 데서는 바로 그 물산 장려 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만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5년 11월에 발생을 합니다만은 요거는 일명 당시 그 신문에서는 권총단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 자료 명칭은 우리가 정의부 및 보천교의 군자금 모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지금 조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이 조만식을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만식은 보천교도로 그 경성 보성법률전문학교를 졸업했고 당시 그 식민 권력의 기록을 본다면은 독립운동에 열렬히 참여를 했고 항상 독립운동을 획책해 온 자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조만식과 또 한 분이 혹시 이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단재 신치호 선생의 부인인 그 박자의 여사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과 박자의 여사가 어떻게 본다면은 바로 만주의 정의부와 보천교를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그 정의부와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는데 그 협정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보천교는 그 제외 독립운동을 후원한다. 또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보천교 그 신도들을 만주에 일부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생산기지를 마련한다. 그래서 만주 개척 후에는 그 이익금을 독립단에 제공을 한다. 그리고 보천교는 그걸 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래서 이 군자금 모집에 협조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정의부로부터 이제 권총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정읍에 갔다가 이제 여기서 체포된 사건을 이제 말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조만식 사건이고요. 이 보천교가 만주 이주 계획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925년의 그 기록, 사실은 최근에 저희들이 저희 책에도 이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그 만주에서 10만 향지를 70만 원에 이제 그 구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0만 향지 아마 이게 잘 그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만 향이라는 것은 그쪽에 독특한 우리 평과 같은 그런 단위인데 이 정도가 되면 한 2천만 평이 됩니다. 2천만 평. 2천만 평 아마 짐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아마 세종시 전체 면적이 한 2,200만 평으로 생각하시면 그만한 이제 그 땅, 토지를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그쪽에다가 이 보청교도들을 모여서 그 옮겨가지고 그 활동하고 생산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청교의 중심지였던 전북 정읍 대흥리에 가보면 농촌 지역임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청교 당시에 지어진 공장들이 지금도 그 명맥을 잇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그 볼 수도 있죠. 하나의 그 어떤 자급자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띠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정읍 대흥리에는 그 뭐 보청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급자족의 경제 기반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뭐 방직 공장도 갖고 있었고 당시 뭐 벽돌 공장이라든가 건축과 관련된 심지어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뭐 매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그러한 형태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특기할 것은 그런 지금 대흥리에 우리가 기산조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기산조합도 우리가 참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아까 뭐 물산장려운동하고 비슷할 겁니다만 배격을 하고 우리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보청교의 그 신도들이 공동 구매를 하고 어떤 약속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산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최초의 하나의 그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 보청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의 역할에 대해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음에도 철저히 망각된 보청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의 보청교 탄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